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에 들어갔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 단체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정치 투쟁을 지지한다며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대학로에서 도심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광화문 광장에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기의 설립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유엔 인권기구에 문제를 제기해 논란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측은 JT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개인적인 사례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집회 중단을 빌미로 CJ그룹의 금품을 요구하는 자리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관계자를 대동했던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관제 대모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기무사령부가 병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기무 요원에게 내렸던 최고 수의 징계를 한 달여 만에 자진 철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댓글 활동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징계를 취소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중단할지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조사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교 주변에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해 업소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속적인 폐쇄 요청에도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그대로 운영 중입니다. 전통시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ICT 카페는 평일 낮인데도 문이 잠겨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지난 5년간 1조 7천억 원이 쓰였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시장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재판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에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바 있죠. 어제는 국제법률지원단이란 조직이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을 통해서 재판 보이콧 의사를 확연히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속 연장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기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친박단체 등의 집회도 예고돼 있습니다. 헌법을 어겨서 탄핵된 대통령이 이젠 사법제도마저 부정한 채 정치 투쟁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불출석입니다. 어젯밤 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 이유라고만 적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인 16일 집단 사임한 변호인단을 대신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아 재판은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선 변호인이 정해진 뒤 사건 내용을 파악하면 그때 재판 날짜를 다시 잡겠다고 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 변호사 30명 또는 일반 변호사 중 재판부가 직권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 접견 등을 거부해도 재판부는 직권으로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차질을 빚게 된 오늘 재판은 뇌물죄 등 공범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두 사람에 대해서만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연장 사유가 됐던 롯데 뇌물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안종범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대면도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최순실 씨까지 나서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또 코앞으로 다가온 자신의 구속 만기가 연장될지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최 씨는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태라면서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많아서 심리가 오래 진행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는 오늘 재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늦어지면서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약으로 버티고 있지만 고문이 있었다면 원비어처럼 사망 상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에 자신을 빗대며 수감 생활이 고통스럽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중 협박을 하고 구치소에서 외부인 접견을 막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다음 달 19일 2차 구속영장 기간이 끝나지만 아직 선고는 이뤄지지 않아 추가 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요구는 갑질이나 횡포라면서 최 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 앞서 선고를 내려달란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공소 사실과 수사 기록이 많아 심리가 오래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언제 제대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네, 이 국선 변호인 선정 과정도 꽤 험난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 사건 규모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국선 변호인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선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만큼 힘든 사건이어서 국선 변호사들도 사건을 맡길 꺼려할 경우에 이 변호인단 선정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고 해서 바로 또 재판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앞선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판부는 오늘 앞으로 선정할 국선 변호인이 기록을 복사하고 사건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이 국선 변호인이 사건 파악을 마친 뒤에 재판 날짜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예. 현재 수사 기록은 10만 쪽이 넘습니다. 기록 복사에만 며칠이 걸릴 테고 이를 읽고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도 꽤 걸릴 겁니다. 예. 특히 불공정 재판을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 측에 이 공격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판부가 충분한 시간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예. 뭐 그래도 지금 6개월이 연장이 됐는데 뭐 공교롭게도 그 만기 날짜가 내년 4월 16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끝나겠죠? 예, 그래도 그 전까지는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예. 가장 큰 뇌물 사건은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예, 예. 자, 국선 변호인도 여러 명 선임을 해주고 사건 파악 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국선 변호인을 자신의 변호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 등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한 만큼 아예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국선 변호인도 안 만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통상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서 재판에 임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변호인을 아예 만나주지 않으면 이 변호인의 지위가 무색해집니다. 예. 국선 변호인이 나름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재판에 임하고 이후 선고가 이뤄진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이 이 재판 정당성과 공정성을 흠집내며 인정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이서준 기자가 얘기한 여러 가지 우려점이 그대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 국선 변호인이 다 나오고 해도 본인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을 할 경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또 교도관이 강제로 데리고 나올 수 없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걸석 재판인데요. 앞서 박 전 대통령이 3차례 무단 불출석한 전례가 있어서 법조계에선 벌써부터 이 걸석 재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불출석이 얼마나 계속되면 그다음부터 걸석 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이 줄어드는 만큼 걸석 재판의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예. 재판 날짜를 정확히 전달했는지, 정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2회 이상 거부했는지, 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리고 나오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의료 기록 등 근거 자료 없이 불출석을 계속하고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해도 계속 거부한 뒤에야 걸석 재판이 가능할 듯합니다. 예. 근데 뭐 걸석 재판으로 가면 본인한테 제일 불리하잖아요. 네, 방어권은 스스로 포기하고 공소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 유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범죄 사실을 자백하거나 인정한 건 또 아닙니다. 예.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재판을 방해했기 때문에 형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호응해서 친박단체와 대한애국당 등도 가세할 움직임입니다. 이들은 오는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지지층을 향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투쟁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대한애국당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주 토요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치투쟁 선언 지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태국 애국 동지들에게 직접 모두 이 투쟁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히면서 투쟁 지시로 받아들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천만인 서명운동 본부 역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두 단체는 지난 8월 말부터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유린을 주장하면서 무죄 석방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진행한 뒤 보신각과 삼청동 방면 등 행진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석자들은 6천 명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같은 날 저녁 광화문 광장에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여해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특별법 입법을 촉구합니다. 유가족 측은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매주 토요일 촛불문화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국제 컨설팅 회사 MH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을 대변해서 인권 침해를 주장한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MH그룹의 대표는 앞서 JTBC 취재진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의뢰를 받아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추가로 더 좀 알아봤더니 MH그룹이나 관련 변호사는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한 바가 없었습니다.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엔에 제기한 인권 침해 보고서의 근거는 공개된 정보만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즉 수감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MH그룹의 대외 담당 헤이디 딕스탈 변호사가 취재기자에 보내온 공식 입장입니다. 국제법상 구속은 예외적이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고령인데다 아픈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다.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문제를 유엔에 낸 배경을 묻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자신들에게 제기한 사람들은 유엔 절차에 따라 그럴 권한을 완벽히 갖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MH그룹은 수감 중 인권 침해 근거에 대해 일반인들도 접근이 가능한 공개된 정보만을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MH그룹은 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의 수감 상황에 대해 확인 없이 간접 정보로만 인권 침해를 주장한 걸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실제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는 공식 자료를 근거로 MH그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한 나라의 사법 행정을 국제적으로 문제 삼기엔 근거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이처럼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상황도 확인하지 않고 유엔에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 JTBC 취재진은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보고서가 제출되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측에도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인권사무소 측은 박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는 대개 다뤄지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국내 정치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측이 취재진에게 보내온 이메일입니다. 다음 달 9일에 한국에 대한 정례 인권 검토가 예정돼 있어서 유엔 회원국 중 박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는 곳도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회의에선 일반적인 인권 상황을 다루지 개별적인 사례와 내부적인 문제는 대개 다뤄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4년에 한 번씩 유엔 가입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정례 인권 검토에선 주로 국가적 인권 문제 등 큰 주제들이 논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 다음 달 9일에 검토할 기초 자료에도 박 전 대통령 사례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보고서를 확인해보니 여성과 아동, 최저 생계비 등이 다뤄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과거 구금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한 대표적 사례들은 영장 없이 체포해 16개월 구금됐거나 구금된 장소조차 공개하지 않는 사건 등입니다. 구금 장소가 더럽고 차갑다는 식의 문제 제기 사례는 없습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런 내용을 잘 알면서도 국내 정치용으로 유엔까지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해왔습니다. 더구나 유엔을 언급한 것까지 닮았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의 인권 침해 주장은 지난 1월 특검 수사 당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검의 위법적인 강압 수사로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인권 침해를 당한 것을 부재받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검이 이 일을 한다면은 제3기관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에는 유엔 인권청원까지 언급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속 후 책반입과 서신 교환을 금지시킨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유엔 인권이사의 청원 절차를 밟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동안 당한 인권 침해를 유엔에 호소하겠다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판박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도 지난 2월 덴마크 구치소 구금 당시 송환 거부 소송 준비를 위해 국내 변호인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 교도소의 열악한 사례를 모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편지에서 화장실이 방 안에 있다, 빨래는 직접 손으로 해야 한다 등 각종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당사자들이 처음에는 결백을 주장하다 막판에는 똑같이 인권 침해 주장을 펴면서 이들의 공통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 데모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시위를 중단해 주겠다면서 CJ그룹에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추 씨가 돈을 요구하는 자리에 청와대와 국정원 관계자까지 대동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기업 돈을 갈취하려는 추 씨를 위해서 권력기관 관계자들이 가세한 기막힌 상황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입니다. 2013년 8월 CJ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1,200여만 원어치의 물품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어버이연합이 당시 CJ그룹 본사 건물 앞에서 좌파 기업 물러나라며 열었던 비난 집회를 그만두는 조건으로 받은 금품입니다. 그런데 추 씨가 CJ 측을 만나 금품을 요구하는 자리에 당시 권력기관 관계자들을 대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추 씨가 2번 찾아왔는데 한 번은 청와대, 한 번은 국정원 관계자를 데리고 왔다면서 추 씨의 위세가 등등해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추 씨는 오늘 오전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각종 집회 시위는 국정원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회원들이 원해서 진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추 씨는 2009년부터 2012년 말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씩 받고 관제 데모를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경련과 기업 등을 통해 우회로 지원받은 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국정원 예산에서 지원한 금액만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각종 단체를 동원해 공작 활동을 주도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추선희 씨와 추 전 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소속 정당에서 등 떠밀려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매듭지을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자진 탈당 결정을 내려주길 기다렸지만 답이 없자 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내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권고안을 의결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법정에서 말한 만큼 자진 탈당을 기다렸지만 응답 자체를 피하자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접촉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도 이제 변호사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윤리위가 탈당 권고안을 의결해 당 최고위로 넘기면 최고위는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최고위 의결까지 마치고도 당사자가 탈당하지 않으면 당은 열흘 뒤 제명, 즉 강제 출당 조치를 하게 됩니다.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말 스스로 소속당을 탈당한 경우는 있었지만 출당을 당한 경우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이장우 의원은 모든 걸 잃은 전직 대통령을 다시 밟는 처사라며 윤리위에 제고를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당내 반발을 의식해 출당을 최종 결정짓는 최고위 의결은 홍준표 대표가 미국 출장을 다녀오는 이달 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리위는 내일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함께 심사할 예정입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예,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할 것인가 재개할 것인가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를 중단한 지 3개월 만에 운명의 날을 맞는 셈입니다. 시민참여단 471명은 한 달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주말에 최종 투표를 마쳤습니다.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정리 중인 권고안이 내일 발표되는 것입니다. 시민이 결정하고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표차가 크다면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내리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결과가 오차 범위 안으로 나와서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 복잡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시민참여단 471명이 응답한 마지막 4차 조사 결과가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건은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건설 중단이 압도적인 우위로 나오면 공정의 29.5%가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영구 중단됩니다. 이럴 경우 원자력 업계와 보상을 둘러싼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건설 재개 쪽으로 기울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과 함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응답률 차이가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만약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라면 응답 비율이 6%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야 한쪽 편을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론화위는 이 오차 범위도 내일 함께 공개합니다. 이럴 경우 권고안은 4차례 진행한 공론조사 결과만 담고 별도의 대안 제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정은 결국 정부가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 탈원전을 기치로 내건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예,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경주의 월선 원전 3호기에서 지난 5일부터 냉각수가 샜습니다. 그런데 14일 뒤인 어제서야 원전 가동을 멈췄습니다. 공론화위원회 투표에 영향을 줄까 봐 문제를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월성 원전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경주시 양남면입니다. 어제 냉각수가 새 월성 원전 3호기의 가동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곳 마을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수동 정지시켰다 이럴 때마다 양남 주민들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처음 누수가 감지된 건 이달 5일입니다. 원자로에 비상 냉각수를 공급하는 배관의 마개 부분이 꽉 닫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한수원 측은 3일 뒤에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보고했고 14일이 지난 어제 원자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580kg의 냉각수가 누출됐습니다. 한수원은 보고 기준에 미치지 않아 보고를 서두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누출량이 수동정지 요건의 0.28%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가동을 멈춘 건 마개를 고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누출 지점을 확인한 시점은 지난 11일입니다. 곧바로 조치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의혹이 제기됩니다. 13일부터 15일 요 사이에 이제 공론화위원회 마지막 이제 수기 기간이 있었고 또 투표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사고 자체보다 늑장 대처와 은폐가 더 두렵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고리원전 인근 해수를 담수 처리한 수돗물을 동부산 산업단지에 공급하겠다고 밝혀서
민주노총 부산지부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일방적인 결정은 7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부산시는 400여 차례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이달 안으로 관로공사를 마무리한 뒤에 공급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제 울산역에 도착한 열차가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서 승객들이 내리지도 타지도 못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사고 원인이 나왔는데 좀 황당합니다. 열차 기장이 급히 화장실에 가느라 생긴 일이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울산역에 들어온 서울발 부산행 수서고속철 열차가 정차한 뒤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건 어제 낮 1시쯤입니다.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110명이 내리지 못했고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15명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떠나버리는 기차를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3분 정도 됐어요. 바로 열차가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5분 뒤에 문이 안 열려서 부산역으로 우리 출발했다고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내리지 못한 승객들은 부산역까지 간 뒤 다른 열차를 타고 울산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도착 시간이 예정보다 1시간이나 늦어졌습니다. SR 측이 조사한 사고 원인은 황당했습니다. 기장이 오줌이 너무 매려갖고 뒤로 가서 넣고 왔더니 출발 신호는 떨어져 있고 문은 닫혀 있으니까 고객이 다 타서 문이 닫혔나 보다 하고선 출발을 한 거죠. 객실장은 문이 열리지 않으면 수동으로 열어야 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SR 측은 제때 타고 내리지 못해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열차 요금 전액을 환불했습니다. 또 승강문 개방 절차 재정비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21분쯤 서울 삼성동의 관광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공사장에 있던 노동자들은 모두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을 하다 공사장 가림막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기무사령부가 병사들에게 폭언을 한 기무 요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가 자진 철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승인까지 받은 중징계를 철회하는 건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징계를 받은 기무 요원이 과거 댓글 활동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서 징계를 취소시켰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기무사령부는 지난해 8월 해병대 출신 기무 요원 A 상사가 병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확인해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9월에는 A 상사를 해병대로 돌려보내는 중징계를 결정해 국방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여 뒤 기무사는 국방부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A 상사가 육아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징계가 무효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무사가 징계를 결정한 건 지난해 9월 7일이고 A 상사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 9월 19일입니다. 징계 결정 12일 이후 신청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징계를 자진 철회한 겁니다. 육아휴직 2년을 신청했던 A 상사는 8개월 만인 지난 5월 복귀했습니다. 징계 대상자가 원대 복귀를 하면서 기무사 내부에서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징계 철회 과정을 지켜본 내부 관계자들은 A 상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활동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징계가 취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댓글을 쓴 걸로 의심이 되는 기무사에 자기 조직 보호 논리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시됩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징계 철회는 절차에 따른 것이며 폭로 협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어제 뉴스룸에선 2015년 마티즈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됐던 국정원 임모 과장과 관련해서 당시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국정원 감청 프로그램 개발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보연 측은 당시 국정원과 오해를 살 만한 연구를 함께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은 기밀 사항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당시 국보연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감청 기술을 연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국정원 임모과장이 RAVS란 스마트폰에 특화된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한 건 2014년 11월입니다. 그해 12월 국정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연구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연구 사업이 시작된 2015년 1월부터 2년간 진행된 국보연의 스마트폰 보안 기술 연구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곳곳엔 악성 앱을 설치해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것에 대해 방어하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연구가 감청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방어를 하려면 공격자가 어떤 악성코드를 심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때는 결국은 공격적인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보연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임 과장 등 국정원과 함께 연구 사업을 진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오해가 살만하게 그런 과제를 했다.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보안 기술이기 때문에 공개는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해당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용 목적 등에 대해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학교 근처의 유해업소 얘기는 이제 새로운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에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1분여 거리에 있는 성매매 업소, 중학교 인근에 있는 밀실 마사지 업소 등등 철거를 요구해도 10곳 가운데 8곳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50m 정도 떨어진 건물 옥상 위에 마사지 업소 표시등이 돌아갑니다. 성매매 알선이 적발돼 해당 교육청이 지난해 6월부터 시청과 경찰에 5차례나 철거 협조를 요청한 곳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던 업소까지 직접 가보겠습니다. 해당 업소가 있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걸어서 1분 20초 정도 걸렸는데요. 해당 업소는 지금도 영업 중입니다. 밀실을 차린 것이 확인된 한 중학교 인근 마사지 업소도 철거 대상이지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그 가격표 같은 거 있나요? 네.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상가 앞입니다. 건물을 보시면요, 3층에 학원이 있고 바로 아래층에 마사지 업소가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이 확인돼 교육청에서 2차례 철거 권고를 한 곳이지만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적발된 36개 업소 가운데 31곳이 그대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사지업은 세무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 지자체나 경찰은 불법 현장만 단속할 뿐 폐쇄나 철거 조치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신속하게 폐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속이 느슨한 사이 학교와 유치원 반경 200m 안에서 불법 운영 중인 유해업소는 전국적으로 지난해 131곳에서 올해 151곳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이런 문제는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이영학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쉽게 10대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 사이트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제대로 된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영학 씨가 개설한 트위터 계정입니다. 이 씨는 14살부터 20살 미만 청소년들을 모집한다며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검색창에 10대 만남을 검색하자 직선 만남을 연결해주는 사이트와 채팅방이 줄지어 나옵니다. 적나라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수익 명품 알바를 제공한다는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은 가입이 안 된다고 하지만 한 10대 청소년이 직원에게 문의하자 신경 쓰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실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휴대폰 채팅 앱은 20살 이상부터 입력할 수 있지만 성인 인증을 거칠 필요가 없어 청소년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채팅방들은 대부분 성매매를 암시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채팅 앱으로 처음 성매매를 접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9%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20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는 채팅 앱 업체들을 고발했지만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7월 불기소됐습니다. 성매매를 더욱더 조장하고 성매수자들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진화하고 있다라고. JTBC 강희연입니다.
MBC의 파업 사태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구 여권 추천으로 들어온 김원배 이사가 오늘 오전에 공식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된 박문진 이사회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은 향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는 것을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해서 곧 진퇴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구 여권 추천으로 임명됐던 김원배 이사가 오늘 오전 팩스로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문진 사무처는 이사 임명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에 사퇴서를 전달키로 했습니다. 지난달 유희선 이사에 이어 김 이사까지 공식 사퇴한 겁니다. 이에 따라 총 9명의 이사회에서 현 여권 인사들은 5명이 되고 야권 인사들은 4명이 되면서 여야 구도가 역전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오후 박문진 이사회가 열렸지만 구 여권 이사진들은 김 이사 사퇴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퇴장했습니다. 최근 사퇴 가능성에 대해 주목받고 있는 고 이사장은 거취를 묻는 질문에 사퇴 추이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안 하는 것이 나은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당장 이사가 어떤 분들이 선임이 돼서 오시는지 그런 것들도 다 참고사항이 되겠죠. 언론노조 MBC 본부는 오늘 오후 박문진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작년 말에 육군의 치눅 후 헬기 한 대가 시험 비행 도중에 추락해서 크게 파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은 지금까지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경기도 이천의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에서 정비를 마친 치눅 후 헬기 한 대가 시험 비행 중 균형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고도가 높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동체 뒤쪽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육군은 부서진 헬기를 10개월 넘게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자체 수리가 불가능해 대한항공에 자문을 구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난 6월에야 제조사인 미국 보잉사에 수리 가능 여부와 수리비를 문의하는 계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리가 가능하다 해도 최소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고 원인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육군 자체 조사 결과 자동 조종 장치와 동체 균형을 잡는 수직 자이로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종사가 매뉴얼대로 자동 조종 장치를 꺼야 하는데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손이 닿지 않아 엔진 출력을 줄이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종사의 책임인지 매뉴얼이 잘못된 것인지 불확실합니다. 육군은 최대한 빨리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강원랜드 채용 청탁을 놓고 여야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공방이 엉뚱하게도 불법 청탁 여부를 놓고서가 아니라 청탁자 명단의 출처를 놓고 펼쳐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명단을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의 의원이 무려 46명의 취업을 청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지난 16일 국감에서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엔 자유한국당 한선교, 권성동, 염동열, 김한표, 김기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염 의원은 가장 많은 46명의 취업을 청탁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오늘 역공에 나섰습니다. 강원랜드가 한국당에 낸 자료엔 신상 정보가 가려져 있었다며 청탁자로 지목된 의원부터 자료 출처를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불법적인 그런 절차와 방법으로 이 자료를 확보해서 이 의원께서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검찰을 출처로 의심하며 정치 공작이란 주장도 또 꺼냈습니다. 다른 기관이 개입을 해서 자료를 받아가 줬다면 이것 또한 적폐로 보고 정치 공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훈 의원은 반박했습니다.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자료가 부실해서 이와 관련해서 강원랜드 측으로부터 제가 따로 별도로 입수한 것뿐입니다. 민주당도 자료 출처를 꼬투리 잡는 건 본질을 흐리는 행태라고 논평했습니다. 앞서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때도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문건에 등장하는 비선 실세의 존재보단 청와대 문건의 유출을 문제 삼았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이 10년 가까이 30만 원대 첫 월급을 받아왔다고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아니라 무려 23년 전에도 최저임금법에 한참 못 미치는 월급인 16만 원을 받았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첫 월급을 제대로 못 받은 간호사는 23년 동안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1995년 3월 서울대병원에서 일을 시작한 간호사 김모 씨의 당시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첫 달 임금으로 16만 9,400원이 찍혀 있습니다. 데이면 데이, 이브닝이면 이브닝 나이트, 밤근무까지 해서 동일하게 교육받고 교육도 사실은 1인데 이거밖에 안 주나 해서 고민을 살짝 했었던 것 같아요. JTBC가 입수한 신규 간호사 예비교육 실습비 관련 공문에 따르면 1995년 서울대병원은 첫 달 간호사에게 일당 7,700원, 월 18만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이 1,170원이었고 간호사들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했던 걸 감안하면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96년엔 일당 8,500원으로 월 20만 4천 원, 97년부터 2006년까지는 일당 1,200원, 월 24만 4,800원을 줬다고 돼 있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2009년부터 최저 수준에 못 미치는 첫 달 월급을 간호사들에게 지급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23년 전부터 최저임금법을 어겨온 겁니다. 첫 월급을 제대로 못 받은 간호사는 1994년부터 5천 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한 달 동안 일을 시키면서 근로계약서나 실습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실도 새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당시에는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몰랐다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근 3년 내 입사한 간호사들에게는 지난주 임금을 소급해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무사와 변호사가 7명이나 되는 서울대병원이 근로기준법을 몰랐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병원 노조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서창석 병원장과 전 병원장들을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최근 9년 동안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들이 4만여 명이고 한 사람당 평균 1억 1천만 원 정도 물려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돌도 지나지 않은 1살 미만의 아기들도 평균 5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누진세율을 피하거나 편법 증여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46,500여 명입니다. 모두 5조 2천여억 원으로 한 사람당 평균 1억 1,200만 원꼴입니다. 나이대로 살펴보면 만 1살 미만 아기는 300여 명이 평균 5천만 원가량 증여받았고 중고등학생들은 평균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등학교 시기부터 증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물려주는 자산의 유형은 금융자산이 39.7%로 제일 많았고 이어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을 증여하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재산을 한꺼번에 물려줄 때보다 어려서부터 나눠주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증여를 나눠서 받는 방법을 통해서 증여세 누진 과세를 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10년인 누진세 기간을 늘리거나 증여받은 생애 모든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부산에서 에이즈에 걸린 20대 여성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7년 전에도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에이즈 관리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20대 남녀가 경찰에 검거됩니다. 성매매를 한 26살 안모 씨와 이를 알선한 동거남 27살 박모 씨입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안 씨가 에이즈 감염자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동거남과 동거녀가 함께 성매매 가담하게 된 그런.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지난 5월부터 부산 일대 모텔에서 10여 명과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인데 당시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게 된 2010년에도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요주의 관리 대상이었지만 똑같은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리할 수 있는 그런 법조차 없어요. 24시간 따라다니면서 개인 생활, 자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그건 아니고. 경찰과 보건당국은 안 씨와 성관계를 한 남성들을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안 씨가 이용한 채팅 앱이 지워져 성매수남 추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문제가 없다고 1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의 목적이 지배력 강화 외에 경영 안정화 등 다른 이유가 있고 합병 비율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합병에 따라 손해를 봤다며 주주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일성신약 측 변호인단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5살과 2살 배기 두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엄마 34살 강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서 아들과 함께 세상을 떠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충남 태안군 안흥항 연안에서 길이 4m, 너비 2.5m짜리 대형 가오리가 꽃게잡이배 그물에 잡혔습니다. 이 가오리는 무게만 380kg에 달했지만 해치 작업이 매우 어려워서 서산수협 안흥 위판장에서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인 20만 원에 팔렸습니다. 내년 3월 러시아 대선에 36살 유명 방송인 크세니아 소브착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독주하는 선거전에 흥행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선정적인 리얼리티 쇼를 진행하고 사교계 스타여서 러시아의 페리스 힐튼으로 불리는 그는 작고한 부친이 푸틴의 멘토 역할을 해 야권표를 잠식하려는 트로이 목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파문이 용기 있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리즈 위더스푼 또 체조 금메달리스트도 과거의 악몽을 알렸습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고백도 시작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침묵이 너무 오래 잘못된 권력을 허용했다. 또다시 침묵을 깬 사람은 체조 선수인 메카일라 마론입니다. 여자 체조 국가대표팀의 주치였던 레리 나사르에게 수년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성추행이 시작됐을 때 마로니는 13살이었습니다. 단체전 금메달을 딴 2012년 런던 올림픽 직전에도 남몰래 눈물 흘려야 했습니다. 나사르가 치료를 핑계로 수면제를 주며 성추행을 했고 마로니는 죽고 싶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런 혐의들로 나사르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He started massaging me and he had asked me not to wear any underwear. 나도 당했다. 미투 캠페인은 영역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영화 금발이 너무해로 알려진 리즈 위더스푼이 힘을 보탰습니다. The guilt for not speaking up earlier or taking action. True disgust at the director who assaulted me when I was 16 years old. 남성들이 자백하는 내가 그랬다 캠페인도 보입니다. 인도 작가인 드방 파탁은 아는 여성에게 자신이 했던 부적절한 행동을 털어놓고 사죄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국내 바둑 최강자인 이세돌 9단을 꺾었던 인공지능 알파고 기억하시죠? 이 알파고보다 더 강력한 알파고 제로가 등장했습니다. 불과 36시간 만에 독학으로 바둑을 익혀서 기존 알파고를 압도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 창업자 데미스 허사비스와 연구원들이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인간의 지식 없이 바둑 마스터하기입니다. 이 논문에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새 버전 알파고 제로가 등장합니다. 이세돌 9단과 대국했던 알파고 리와 세계 랭킹 1위 허재와 대국했던 알파고 마스터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알파고 제로는 기존 인공지능과는 다르게 스스로 바둑을 공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Now we have the final version of AlphaGo, AlphaGo Zero, which has learned completely from scratch
from first principles without using any human data and has achieved the highest level of performance overall. 쉽게 말해 독학으로 바둑을 배워 최고의 수준에 오른 겁니다. 알파고 제로는 한 수를 불과 0.4초 만에 들 수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대결한 알파고 리와의 대국에서는 100전 100승의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중국의 커제와 대국에서 3대 0으로 이긴 알파고 마스터와의 대국에서도 89승 11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연구진은 알파고 제로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연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네, 서울 곳곳에는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여의도엔 지하 비밀 벙커가 있고 경희궁에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방공호가, 신설동에는 유령역도 있습니다. 이곳들이 문화시설로 바뀌어서 오늘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는 서울 여의도. 좁은 계단을 내려가자 180평 규모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005년 버스 환승센터 공사 중 발견됐는데 정부나 군에도 관련 기록이 없습니다. 1976년경 극비시설로 조성됐다는 추정만 할 뿐입니다. 1970년대 국군의 날 행사 시에 행사를 했던 단상의 위치와 현재의 벙커의 위치가 일치를 해서 이곳이 예전에 사용했던 VIP가 사용했던 벙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벽은 폭격에도 견딜 만큼 두껍고 화장실을 갖춘 20평 규모의 방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입니다. 이 소파는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 시민들이 앉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 주차장 한 구석에 있는 철문을 열면 10여 개의 작은 방이 나옵니다. 일제 말기 공습에 대비해 경희궁 바로 아래 만든 시설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내용의 미디어 아트를 구현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신설동역 지하 3층은 유령역이라 불립니다. 건설 당시 노선 계획이 바뀌며 폐쇄된 곳입니다. 독특한 분위기 때문에 뮤직비디오와 영화 촬영 장소로 활용되는데 이번에 시민들에게도 공개됩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네, 우리 여자 청소년 축구팀이 19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베트남을 상대로 5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소은 선수가 혼자 3골을 터뜨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북한은 2연승을 거두면서 4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전반 7분 뒤쪽에서 길게 올라온 공을 최진아가 밀어주자 문은주는 지체 없이 골로 연결합니다. 우리 대표팀의 이번 대회 첫 골입니다. 이후엔 김소은의 골 퍼레이드가 이어졌습니다. 전반 22분 혼전 상황에서 깔끔한 오른발 슛으로 골을 성공시킨 김소은은 후반 29분 목승현이 찔러준 공을 침착하게 방향을 바꿔 추가골을 만들어냈고 후반 40분에 또 한 번 정교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어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후반 12분 김은솔의 왼발 프리킥을 상대 골키퍼가 뒤로 흘리는 행운의 추가골까지 나오면서 우리 대표팀은 베트남을 5대0으로 이겨 대회 첫 승을 거뒀습니다. 1승 1패를 기록한 우리 대표팀은 22일 일본과 조별리그 마지막 대결에서 반드시 이겨야 4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여자 청소년 축구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북한은 주효심과 김보미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태국전 승리에 이어 조별리그 2연승을 거둔 북한은 이번 대회 4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대형마트에 밀려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에 지난 5년 동안 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여전하고 상인들 임대료 부담만 불어난 곳이 대부분입니다. 밀착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요. 이 시장에는 이렇게 눈과 비를 막아주는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요. 또 가게마다 귀여운 캐릭터 간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상인들은 마냥 즐겁지는 않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가는 사람은 많지만 손에 든 봉투는 많지 않습니다. 문을 닫은 가게도 눈에 띕니다. 머리 털라고 오늘 같은 장사는 처음 봤다. 오늘 하나도 안 팔고 놀았다니까. 오늘날 고추 한 개 팔았다.
매출은 늘지 않는데 점포 임대료는 오른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장사 잘 되는 줄 알고 임대료 올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40만 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가게 접으려고 그랬어요.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전통시장 경쟁력을 위해 1조 7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4%가 오르는데 그친 반면 보증금과 월세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시설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서울 망원시장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컵에다 넣고 좀 얼마씩 갖고 다니고 바글바글해. 그런데 솔직히 이런 경우는 별로 안 돼. 남북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게 그 주인들은 뭣도 모르고 다 다닌다고 집세를 자꾸 올리려고 하잖아. 몇몇 인기 업종에만 사람이 몰릴 뿐 다른 업종 매출은 늘지 않았단 겁니다. 상인들은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지원을 문제로 꼽습니다. 고객들에게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상인들에겐 정보화 교육을 하겠다고 만든 ICT 카페가 대표적입니다. 73억을 들여 전국의 270여 개의 시장에 만든 ICT 카페 앞에 와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평일 낮인데도 불은 완전히 꺼져 있고요.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상인의 사무실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부터 컴퓨터 안 내려준다는데 그걸 좀 받긴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낭비가 많다. 쇼핑카트와 배송 서비스 등 대형마트 따라하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 무거운 짐을 쉽게 나르라며 이렇게 쇼핑카트까지 비치해뒀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주로 쓰는 건데요. 이를 직접 끌고 시장 안을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작은 길로 진입하자 사람들과 부딪히고 가게에 들어갈 땐 길에 둔 카트가 신경 쓰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없고 50여 대는 방치된 채 자물쇠까지 채워져 사실상 쓰레기 투기장이 됐습니다. 지원금을 받아 대부분의 시장에서 운영하는 전화 장보기 서비스도 이용해봤습니다. 친절하지만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러면 일단은 생선 가격을 여쭤볼까요? 사진을 제가 찍었거든요. 혹시 카드로 계산되나요? 카드 단말기를 구비하고 있는 게 없어요. 정찰제와 단위별 판매 등 기본 시스템이 대형마트와 달라 사라진 곳이 많고 남아있는 곳도 자생력은 없습니다. 우린 지원 나온 거니까 이익 창출하겠다면 배송료 많지는 올려야죠. 전통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상 편의성이 아닌 다른 요소를 꼽습니다. 재밌어요. 거기는 어떻게 돼 있나, 가격은 어느 정도 하나, 많이 다녀봐요, 여기저기. 네, 이렇게 편하게 술도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빨대 하나 꽂아서 이렇게 들고 같이 먹으면서 근무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원은 계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장에서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설만 현대화할 것이 아니라 각 시장에 맞는 특화된 아이디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세상의 편견에 반대로 달리기. 신념이 있다면 꿋꿋이 달리기. 세상을 뒤집을 거꾸로 달리기. 셀트리온과 함께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달리기. 건강하고 아름다운 젊음. 당신을 믿고 셀트리온이 세계로 나아갑니다. 셀트리온이 합니다. 셀트리온.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로비가 있었다. 올라브 요스타드 노벨연구소 연구실장은 답변했습니다. 2000년 11월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 심포지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로비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냐? 이런 한 독일학자의 질문이 나왔고 그는 답했던 것이죠. 그러나 노벨연구소의 연구실장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로비가 있긴 했는데 그의 정치적 반대자들로부터 노벨 평화상을 주면 안 된다는 기이한 로비가 있었다. 상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지 말라고 로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시절의 노벨위원장은 한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하긴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를 청원하는 서한까지 실행에 옮겼다고 하니까 그들의 눈에 한국은 두고두고 이상한 나라였을지도 모르죠. 그런가 하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또 다른 전직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노벨 평화상 플랜까지 가동했다는 군부 정권. 실제로 그는 재임 중 발생한 아웅산 사건과 칼기 폭파 사건 등에 평화적으로 대처해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공헌했다는 명분으로 88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정식 추천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시민의 피로 물들었던 광주의 봄날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기가 막히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에서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또 다른 인물, 헌법재판소와 법정을 인정하지 않고 급기야 재판 출석마저 거부하기 시작한 뉴스의 주인공과 그 변호인단은 이제 국제사회를 향해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러니입니다. 탄핵된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을 이야기하며 한국 감옥의 열악한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인권 투사로 변신한 셈이 됐으니까요. 물론 그가 기거하는 방은 열악함과는 거리가 멀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 탄핵된 대통령은 물러난 뒤에야 한국 사회의 한 구석을 개선하는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하는 현실. 그래서 아마도 그 탄원서를 받아든 유엔 측은 또다시 우리를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착잡해지는 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2롯데월드 문제입니다. 이미 건설 추진 과정에서 인근 성남 비행장 이착륙 비행기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서 인허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꽤 많았고 건설 과정에서는 근처에 땅 꺼짐 현상의 원인이다 이런 논란도 꽤 있었죠. 그래서 이래저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건물인데 오늘 감사원 상대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국가 안보가 무시됐다면서 국민공익감사 청구를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해서 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문제로 적폐청산 과제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원과 오늘 직접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 그 당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으로 먼 그 과거도 아니기 때문에 기억도 생생하게 다 납니다. 그래서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반역행위다. 예. 상당히 강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보도자료에서. 비행기 안전을 위해서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그때 그렇습니다. 허가가 났고요. 건물도 이미 다 들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전히 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반역행위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신 건지, 그거를 좀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시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미 이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의 문제를 승인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당시 대통령이셨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군의 아주 완강한 반대를 받아들여가지고 최종 불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죠. 2008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그리고 빨리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떨어졌고 결국은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는 조건은 이랬습니다. 성남 비행장을 가면 서편 활주로와 동편 활주로 두 개의 활주로가 있는데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3도를 비틀었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는 각도로 하면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는 그 부지는 항공안전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틀었는데 비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평시에도 그렇고 전시에는 더욱 위험한 국가안보상의 또는 안전상의 위험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빨간 선이 지금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까만 선에 동편 활주로가 저렇게 있었는데요. 저것을 3도를 비틀면서 제2롯데월드가 쓴 곳을 항공안전국에서 피하면서 빨간 쪽으로
바뀐 겁니다. 예. 그때 아마 그 활주로 바꿔서 이렇게 공사하는 비용은 롯데에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긴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틀었으면 괜찮기 때문에 그때 허가를 냈다고 얘기를 할 텐데. 네. 여전히 위험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평시에도 저 지역, 성남 비행장이 있는 지역은 기상이 1년 중에 한 100일 정도는 악화되는 지역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비행기는 아시다시피 이 저 풍향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겠죠. 예. 만약에 조종사의 어떤 미숙함이나 부주의가 있다든지 또는 항공기에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계기가 어떤 결함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예. 조종사가 1도 내지 2도만 각도를 비틀어도 아까 저기 3도만 비틀어도 항공안전구역을 벗어나잖아요. 예. 근데 비행기, 전투기가 1, 2도 정도만 혹시 부주의로 인해서 비틀어도 바로 제2롯데월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염려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제는 이제 전시 때입니다. 적이 포격을 한다든지 또는 적의 비행기가 공격을 할 때 아군 전투기 조종사는 말 그대로 피하기 위한 회피 어떤 저 작전을 써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어떤 경우에는 속력을 늦춘다든지 속력을 빨리 간다든지 올린다든지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그 상공에서 이렇게 회피 작전을 써야 되는데 예. 제2롯데월드가 있는 저 지역의 상공은 근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서편 지역의 어떤 상공은 작전 구역으로서 상실됐기 때문에 아예 쓸 수가 없다.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군 측 조종사의 이 어떤 회피 예. 영역을 급속히 축소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제2롯데월드 전망대에서 저 성남 비행장의 활주로가 다 보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군요. 예. 저기 보입니다. 저기 제2롯데월드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무슨 당겨서 찍었다든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찍은 그냥 겁니까? 찍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성남 비행장은 국가 원수의 전용 시설입니다. 예. 전용기가 뜨고 내리죠. 전투기들이 뜨고 내리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휴전선에 인접한 가장 북방에 있는 공군기지입니다. 예. 저것이 다 모니터링 돼가지고 결국은 미국 라스베가스와 같이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렇게 그냥 직접 직선으로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실감이 나는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활주로가 지금 아까 동편 서편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어느 쪽이 오른쪽이 동편입니까? 왼쪽에 있는 게 서편 활주로고요. 예. 조금 작은 것이 동편 활주로입니다. 그래서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 같은 분은 예. 서편 활주로의 기능 등이 저 제2롯데월드가 건축됨으로써 상당 부분 상실됐다. 예.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듣기도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죽했으면 반역행위라고 표현을 했겠습니다. 비상시에 특히 저것은 이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작전이 필요한 곳인데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절반 나눠서 한쪽은 아예 그냥 못 써버리는 상황이 돼버린다면 굉장한 제약을 받을 텐데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이 이런 문제들을 다 세세하게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다면 허가가 날 때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돼가지고 허가가 안 나도록 했다라든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요? 김은기 전 공군 참모총장께서는 이렇게 제가 이제 만나봤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와대에서 당신 기억으로는 경호처가 주관하는 수차례 회의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바로 취임하자마자라는 겁니다. 예. 있었는데 공군은 20년 동안 저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절대로 승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대를 했겠죠.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당연히 그것은 불승인이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공군 참모총장들께서들도 저거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예. 공군의 실무자들도 그런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통령의 고집,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 예. 그래서 승인이 되더라. 저것은 김은기 총장의 표현대로 하면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예. 국가 안보 시설을 사실상 위협을 초래하는 그런 아주 나쁜 선례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저에게 했습니다. 실제로 공군 비행사들의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되게 이런 경우에 아니 왜 그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느냐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사고가 있었느냐 이거 마치 그 과거에 광우병 논란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건 딴 얘기긴 합니다만 광우병 때도 시민들이 나서서 반대했기 때문에 30개월령으로 저지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광우병이 발생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지 않느냐. 왜 자꾸 반영이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표현이라기보다는 김은기 참모총장의 표현은 워낙 큰 건물이지 않습니까? 저게 123층에 지상 555m짜리 서울 웬만한 데서 다 보이더군요. 그렇습니다. 공기만 예전에 그 헬기가 아파트에 정면 충돌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큰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9.11 테러의 경우도 예를 들었고요. 만약 저게 있을 수 있는 단 1% 아니 0.01%의 가능성이라도 그러한 사고가 있다면 또는 혹은 전시에 작전 어떤 가동구역을 제한하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면 저것은 당연히 걱정해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매우 적은 가능성 가지고도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 캐비넷에서 발견된 MB 정부 문건 중에 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문건이 들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내용은 알지 못하고요. 여러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그러한 문건이 발견됐다라는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관심사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가 오늘 감사원 감사에서는 일단 국가안보상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건축 승인이었고 그런 현상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감사원의 국민공익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가 개시돼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제2롯데월드 승인과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국가안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범죄의 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수사로 전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의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른바 적폐청산 대상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까? 당연히 제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김은기 전 공무참모총장을 인터뷰를 한 거고요. 오늘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문제는 아직 수사 선상에 오르지도 않았고 그러나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넷 문건의 내용과 함께 저는 이 부분의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나누면서 이런 궁금증이 한 가지 좀 생겼습니다. 저 건물은 이미 들어섰고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면 지금 저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옮길 수도 없는 거고 비행장을 옮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손석희 앵커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요. 20년 동안 모든 공군 관계자들이 걱정했던 그 위험이 건물이 들어섰다고 해서 그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만에 하나의 경우에 어떤 위험이 현실화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 성남 비행장의 군사 기지로서의 효용성은 미군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발사 이런 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을 지금 맞고 있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북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성남 비행장은 미군과 매우 밀접한 국가 안보상에 굉장히 큰 이익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쪽 영공을 제대로 작전을 필 수 없는 쓸모없는 영공으로 만든 저것은 향후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말씀만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딜레마군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박 2일) 국빈 방문이 품격 있는 나라에서 있는 일입니까? 과거 미국이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체류 일정을 균형 있게 관리한 점을 보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한국은 1박 2일, 일본은 2박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이 일본보다 짧아서 한국 홀대라는 주장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특히 국빈으로 방문하는데 머무는 기간이 짧다는 것이죠.
과거 미국 대통령들의 방한 사례를 중심으로 팩트체크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런 네. 일이 처음입니까? 우선 1박 2일 방한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네. 가장 최근인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간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에도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2008년 부시 전 대통령의 방문 기간도 1박 2일이었습니다. 2014년은 공식 방문, 나머지는 실무 방문 형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실무 방문, 공식 방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빈 방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짧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지금까지 국빈 방문한 미국 대통령은 6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960년 아이젠하워, 1974년 포드 전 대통령은 1박 2일간 한국에 머물다 갔습니다. 나머지 4번은 2박 3일 일정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그래서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비판이 일본보다 짧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는 한일 간의 균형을 좀 맞춰왔는데 이번에는 아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네, 한국과 일본의 방문 일수가 늘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달랐던 적이 더 많습니다. 클린턴 정부에서 오바마 정부까지 미국 대통령이 양국을 동시에 찾은 건 모두 8번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에 더 오래 머문 것은 붉은색 2번입니다. 그 반대는 3번, 그리고 같았던 적은 3번입니다. 특히 G7, G20, APEC 등의 정상회의가 병행됐던 적이 4번 있는데요. 이걸 다 감안하더라도 방문 기간이 달랐던 적이 4번이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안 나와요. 누워서 침 뱉기 같은 사실 좀 건데 1박이냐 2박이냐 가지고 논쟁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과연 트럼프를 상대로 어떻게 우리 포지션을 전달하고 관철시킬 것인지 그걸 고민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지 않나. 네, 저희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을 살펴봤는데요. 일정을 이유로 한국 홀대론을 보도한 기사는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정상회담 의제가 뭐고, 그리고 또 한미 관계를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질이죠. 네. 하지만 이런 비판은 이번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일본 일정이 우리보다 길었습니다. 당시 야당에서는 나라의 위치가 어디쯤이 있는지 깊은 회의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는 체류 시간보다 성과가 중요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여당이 지금은 야당으로 바뀌었는데 아주 정반대의 논리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외교 분야는 일정 같은 아주 표면적인 사유로 인해서 평가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분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83년에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방한이 대표적인데 당시의 정부는 이미 오래전에 레이건이 흔쾌히 수락을 했다라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뒤에 비밀이 해제된 이 외교부 문건에는 전두환 씨가 집권 뒤 3년간 지속적으로 레이건 방한을 부탁을 했고 이를 여러 차례 거절당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당시의 정부와 언론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환영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부 문건엔 학생, 시민 100만 명이 동원됐다라는 그런 지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외교적 현안을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예. 열죠, 첫 키워드를.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진정한 인권 침해입니다. 예, 요즘 인권 침해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인권 침해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재소자들의 인권 침해를 시연했습니다. 오늘 뭐 화제가 됐더군요.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니고 일반 재소자들의 생활 공간을 시연했는데요.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갑자기 신문지 2장 반을 붙인 것을 가지고 나와서 국감장에 깔고 위에 저렇게 누웠습니다. 예. 예. 오랫동안 눕고 옆으로 눕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본인이 또 경험도 있을 테니까요. 예. 신문지 2장 반의 면적은 1.06제곱미터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일부 재소자들이 이 정도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예, 예. 보통 이제 재소자들이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예. 사실 다 알고 있는 얘기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영화에서 한 장면을 보면 7번 방의 선물에서 나왔던 장면인데요. 상당히 붙어서 잠을 자는 모습인데 영화에서는 훨씬 넓은 겁니다. 예. 실제 재소자들의 공간은 저것보다 적은데요. 전국 교정시설, 그러니까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용 가능한 정원은 4만 7천여 명인데요. 현재 5만 7천여 명이 수감돼 있습니다. 예. 1만 명 정도가 더 수감되면서 원래 정원의 그 1인당 면적 기준은 2.58제곱미터인데 훨씬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수감 인원이 많아진 이유는 박근혜 정부 때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면서 가석방이 잘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역 기간이 늘어나면서 수감자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예.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독거실을 보면 면적이 10.08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기준보다도 약 4배 정도 넓고 실제 일반 재소자들이 있는 공간보다는 10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지난 정부 당시 일반 재소자들의 인권은 개선된 것이 없었는데 예. 정작 본인은 이제 인권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 예. 그렇게 된 거죠. 예. 이런 상황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요.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서 구치소 앞에서 평등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법 앞에 평등의 기본이라고 했고요. 눈에 띄는 것은 한 교수의 페이스북 글에 이재호 전 의원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침대가 없어서 정치보복이라니 공주병 환자가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금 사족이긴 하지만 또 눈에 띄는 것이 이재호 전 의원 댓글에 예.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댓글이 또 달렸습니다. 예. 이재호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최고 실세로 꼽혔었습니다. 그렇죠. 예. 사족인 건 맞네요. 예. 눈에 띄어서. 예. 예. 자,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친박끼리 버럭입니다. 예. 오늘 뭐 국감장에서 나왔던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국감장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간의 설전이 오가다가 결국 고성과 반말이 이어졌습니다. 예. 직접 보시겠습니다. 질문을 그다음 질문하시죠. 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 지금 함 사장, 예. 그다음 질문하시죠? 예. 왜? 무슨 태도야 그래?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 내가 왜 반말 못해요? 반말이 지금도 아니라- 만들 거 같잖아 지금. 아 나 참. 예. 예, 지금도 상당히 흥분했네요. 그렇습니다. 나한테 예. 반말합니까? 라고 묻자 바로 존댓말로 갔다가 다시 흥분해서 다시 반말이 좀 나왔습니다. 예. 원래 두 사람이 뭐 한때는 같은 친박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때 범친박계로 분류가 됐었고요.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은 예전에 친박 연대도 있었습니다. 아, 예, 예. 물론 지금 친박 여부는 알 수가 없고요. 예. 원래 이렇게 고성과 반말의 발단이 된 거는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가 강원랜드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예. 일부는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함승희 사장에게 민주당 실세가 청탁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걸 확인했냐라고 묻자 예. 함 사장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자 여기에 역정을 내면서 고성과 반말까지 이어진 겁니다. 예. 아까 뭐 그 소식은 전해드렸습니다만 의원 한 사람이 무려 46명을 청탁하는. 예. 그 뭐 거의 그 웬만한 학교 한 클래스를 통째로 청탁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군요.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는 이동관을 찾습니다. 예. 어디 안 보입니까? 이사를 갔는데요. 아, 예. 예, 최근에 이사를 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 장악의 핵심으로 이동관 전 예. 홍보수석을 꼽고 지난 13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 출석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저렇게 트위터에 공개 수배라고 하면서 1차는 불출석, 2차 주소 이전으로 행방불명이라면서 제보 전화번호까지 적었습니다. 예. 이를 한 네티즌이 받아서 아예 전단 형태로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예. 하면서 이동관 수석의 공개 수배를 했었습니다. 예. 이사를 갔다고 해서 어딘지 모르나요? 그 뭐 연락 안 받나요? 예, 연락은 됐습니다. 제가 오후에 전화해 보니까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직접 전화를 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경민 의원이 찾고 있는데 아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대답을 했고 예. 주소 이전으로 행방불명 상태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사람들도 만나고 잘 다니고 있다. 10일에 이사를 가서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해서
출석을 하지 않았던 것뿐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뭐 이사는 오래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하고요. 굳이 못 나갈 이유도 없지만 출석 요구서도 이사 때문에 못 받았는데 예. 굳이 나갈 이유도 없어서 출석을 안 한 것뿐이라고 했고요. 국감은 이달 말께 종합감사가 또 있는데 그러면 그때 증인으로 부르면 나올 거냐라고 묻자 예. 그건 그때 가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예. 어쨌든 찾았다고 신경민 의원실에 앞서 있던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오늘 구청에 전입신고된 걸 본인들도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맑고 온화한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광주 23도, 대구와 부산 22도까지 오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